자, 민족말살 통치로 갈까요? 자, 민족말살 통치에서는 배경을 설명을 했네. 배경은 세계 대공황.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독재 정치를 하게 되고 군부 독재. 자, 그리고 대륙 침략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87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침략 전쟁의 본격화. 자, 대동아 공영권을 천명하며 대동아 공영권이 뭐냐면 요 아시아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이 대동아 공영권을 나타내는 상징 깃발로 사용한 게 여러분 알아요?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일장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장기가 있으면 이렇게 뻗어나간 햇살 뻗어나가는 것 같이 생긴, 알죠? 요게 우길승천기예요. 그래서 이 우길승천기는 뭘 나타내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를 만들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침략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그동안 침략을 당했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일본 군대의 상징 깃발 같은 건가 봐요. 우길승천기가. 그래서 전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관함식 그 행사에 그걸 달고 오겠다고 해서 그걸 달고 오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결국엔 일본이 그 관함식에 불참하기로 했던 게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 뭐 이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대동아 공영권을 상징하는, 말하자면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승천기를 쓰는 거를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말하자면 잘못을 못 느끼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독일의 경우에 그 독일의 제국주의의 상징, 말하자면 히틀러의 상징이 알죠 여러분? 그 왜 하켄크로이츠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 하켄크로이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게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거를 새긴, 예를 들면 뭐 어떤 장식물이나 조형물이나 뭐 이런 걸 들고 다니잖아요. 경찰에 잡혀가요. 법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거를 법으로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켄크로이츠 달고 다니다가 독일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도 잡혀가요. 그거는 아주 쓰면 안 되는 그런 엠블렘이죠. 말하자면 상징물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일본 사람 몇몇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겠다는 건 일본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하죠. 전혀 일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성이 없죠. 사죄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른 경우가 생기면, 또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일본은 똑같은 일을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건 잘못이죠. 일단 사죄와 사과와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반성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변 나라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런 거 아니야? 주변 나라 복도 정말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힌 나라는 사실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성을 할 줄 모르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우길승천기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디자인에 사용하는 그런, 예를 들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일본뿐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뭐 옷이나 가방이나 뭐 이런 어떤 물품들이 꽤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여전히 그런 게 유통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조심할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안타까운, 일본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어쨌든 민족말살 통치. 자, 대동아 공영권을 천명하며 거기 지금 일본이 일으킨 전쟁들 나와 있죠? 만주사변, 상해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약화시켜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민족 말살 통치. 자, 민족 말살 통치 31년 만주사변부터 시작됐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황국신민화 정책.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내선일체,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일선동조, 일선동조. 자, 내선일체는 내와 선은 한 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는 내지, 내지는 일본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걔네가 본토고 우리가 식민지니까 본토, 내지. 그 다음에 선은 조선, 일체, 한 몸 이런 뜻이에요. 너네랑 우리는 한 몸이지 뭐 이런 뜻이고. 자, 일선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니들이 나가야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일성동조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한국신민서사 암송이라고 나와 있죠. 한국신민서사는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나와 있어요. 이제 맹세 같은 것도 맹세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한다. 저는 이거 보면은 여러분 혹시 알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 저는 그게 떠오르죠. 국기에 대한 맹세가 떠올라요. 요 한국 신민 서사를 보면 사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지금은 없어진 거 알죠? 왜냐하면 이 독재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요즘은 잘. 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중간에 태극기 막 나오면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나왔었죠. 근데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치의 군부 독재의 상징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국민교육헌장. 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라서 그런 게 생각나요. 국민교육헌장도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에 지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나는 이런 사명을 띠고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훌륭한 백성이 되겠다. 국민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교육헌장에 바로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는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거를. 물론 저희 선생님은 안 외우라고 해서 다행히 저는 한 줄밖에 몰라요.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그 군부독재에 찌들어 있을 뻔했어.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희한테는 저희 반별로 다르니까 저희 반은 그걸 외우라고 안 해서 다행히도 제가 딱 앞에 한 줄밖에 모르고 뒤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데 수업을 하러 갔어요.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예술과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뭐 연기학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과들이 예술과 학생들이 있어서 연습실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방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연습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2층에 큰 강당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업을 좀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이제 슬슬 돌아다녔죠. 여기 뭐가 있나 슬슬 돌아다니는데 그 연습실에 어느 연습실을 봤더니 거기에 벽면에 국민교육헌장을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뭔가 지금은 폐기된 그걸 김영삼 정부 때 폐기시켰거든요. 1990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한 6, 7년쯤에 4, 5년이었던가 94년, 95년 그때쯤 그 폐기를 시켰어요. 말하자면은 교과서에 다 실려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폐지를 시켰거든요.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군부독재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국민이 돼야 된다를 약간을 세뇌시키는 게 국민교육 현장인데 그거를 붙여놨어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과 교수님이 써서 붙여놓으라고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니? 연세가 많으시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나는 이거를 딱 보면 군부독재 상징이 생각나서 박정희 정권이 생각나. 물론 내가 그 시대를 막 겪었던 막 그 시대 어른이고 막 탄압을 받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생각난다. 좀 저건 그렇다. 왜냐면 그 수업이 이제 역사 수업이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게 그런 거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학생들이 가서 그 선생님한테 전했을 수도 있죠.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화하고 싶으면 가서 말해라. 근데 나는 역사 선생이니까 역사적 관점에서만 나는 그 사안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는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얘기를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요 한국신민 서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황국신민서사 암송. 요 황국신민서사를 말 그대로 암송하라고 지금 시켰다는 거잖아요. 암송 이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동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어서 아동용은 이제 어린아이들 학교 와서 외우고 중간에 점심 먹기 전에 외우고 하교하기 전에 외우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물론 이게 이제 30년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요 시기에는 배급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산미증식 계획이 재개되면서 쌀 생산한 거는 다 뺏어가고 공출. 그 대신에 이제 물자 사용 수용령이 내려지면서 공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농사 지은 거는 다 가져가요, 일본이. 그 대신 나한테 배급을 줘요. 그런데 이 황국신민 서사를 못 외우면 배급을 안 줘요.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뭐 독재 정치 이런 거 생각나고 일제 시대 이런 게 딱 생각나는 그게 바로 황국신민 서사 암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사참배라고 하죠. 신사참배. 자, 일본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는 일본 조상신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당을 일본에서 면 단위 하나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사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절을 하도록, 말하자면 그 조상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남산에 막 계단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쭉 올라가서 맨 위에 아주 크게 신사를 만들어서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신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강제로 참배를 하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디서 반대했냐면 종교계에서 반대했죠.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렇게 이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신사 참배. 자, 그 다음에 궁성요배. 궁성요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궁성, 천황이 살고 있는, 일왕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해서 일정 시간에 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뭐 5번인가 뭐 절을 하는 것처럼, 메카나 메디나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황이 살고 있는 쪽이면 동쪽이겠죠. 일본 쪽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이런 궁성요배 있고, 자, 그 다음에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건 창씨개명, 즉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라, 이런 게 이제 창씨개명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한 15, 6%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창씨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도 아마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죠.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면 때려요. 학교에 못 다니게.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창씨개명.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맞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을 괴롭히니까 일부러 애들을 괴롭혀서 창씨개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15, 16% 빼고 나머지가 다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다 창씨개명을 했고요. 아주 일부만 창씨개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또 굳이 창씨개명 할 필요 없는 친일파이거나 그런 거예요. 창씨개명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독립운동가이거나, 예를 들면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창씨개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창씨개명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친일파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씨개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만약에 창씨개명을 했는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일파인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창씨개명을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언론 결사의 탄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한글신문 폐간. 자, 그래서 이때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싹 폐간을 시키는데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937년에, 그 다음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40년에 폐간을 당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물자사용 수용령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본이 몰수하는 뭐 그런, 왜냐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탄압을 당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맨 밑에 보시면 진단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자, 조선어학회 사건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조선어학회 사건. 자, 조선어학회는 우리 좀 이따 나올 건데, 뒤에 나올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연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자, 조선어학회는 말 그대로 한글 연구하는 학회가 있었어요. 1931년에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개편을 했고, 여기에서 뭐 맞춤법 통일안이라든가 표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던 뭐 그런 것
모습들을 그런 활동들을 했던 단체가 조선어학회인데 자 1930년대로 넘어가면 3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말을 아예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는 아예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기차 안에서 조선어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을 잡아갔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 여학생을 이제 괴롭혔겠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었냐면 내가 이렇게 감화를 받아서 조선어를 쓰게 된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다. 그래서 자기 학교 선생님 이름을 댄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더불어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싹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문도 하고 그래서 그중에 몇 명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어학회가 이때 해체됐어요, 역시.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자, 여러분한테는 가끔 뭘 물어볼 때 나올 수 있냐? 40년대 사건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시기를 물어볼 때. 요 지금 일제시대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일제시대 같은 경우 이렇게 시기별로 딱딱 사건이 구별되기 때문에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기를 좀 구별해요.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냐, 40년대냐를 좀 구별을 해두시면 되는데 40년대에 만약에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게 있냐? 요거예요.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그래서 이걸 시기를 좀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화말살이라고 해서 3차 조선교육령 나와 있죠. 자, 조선교육령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건데요.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려요.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자, 그러면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하니 어느 학교가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어를 가르치지 마라. 이게 바로 3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제정책 강화. 이건 체크만 한번 해볼까요? 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연도 물어볼 때 언급이 될 수도 있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제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회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향을 했어. 말하자면 이제 사회주의 안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데 일본이 생각할 때 저놈은 또 사회주의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사회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이제 한번 가만 갔다 왔어? 그럼 계속 감시하는 거죠. 얘는 독립운동 또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감시하는 거. 그게 보호관찰령이고요. 자, 이거는 그냥 감시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방구금령이라고 해서 아예 이 사람은 나중에 독립운동 할지도 모르니까 가둬놔야지. 그게 예방구금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예전에 나는 독립운동을 했었어. 그러면 나는 감시를 당하거나 가둬질 수 있는 거예요.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 준비에 매진하다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거를 다 해체를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게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은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준비가 본격화되는 중일전쟁 이후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인적 물적 자문을 수탈하기 위해서 자, 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산하에 10호 애국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단체가 있고 요 밑에 10집씩 묶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10호 애국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0집씩 묶어서 감시하니까 여러분 오가작 통법 기억나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다. 여기는 10집씩 묶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애국반 설치. 제가 금방 말한 10호 애국반 10집씩 묶어서 감시. 자, 그 다음에 사상범 예방구금령. 아까 보호관찰령은 감시만 하는 거, 예방구금령은 잡아가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연도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인적물적 자원 수탈. 그래서 징용, 징병, 학도병, 그 다음에 여자정신대 근무령 등등해서 인적물적 자원 수탈. 요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인적물적 자원 수탈은 쭉 보시고. 자, 결국에는 이런 일제 식민 통치에 우리가 많이 당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제 식민지 정책의 폐단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창씨개명 강요 여기 나오죠. 창씨개명. 창씨개명 안 한 사람들은 안 한 애들은 학교도 보내지 말고 애들 괴롭혀가지고 부모들을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취직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아까 말했던 것은 거의 한 15, 16% 빼고는 다 창씨개명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저희 할아버지도 창씨개명 하셨겠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봐서 그렇지.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 없지만 아마 하지 않으셨었을까요? 그니까 뭐 저희 집안이라고 뭐 별다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통치 방식. 자, 여러분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기억하시면 되고 10년대, 20년대, 30년대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경제적 약탈. 경제적 약탈로 한번 가볼까요? 경제적 약탈에서도 역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자, 우선은 1910년대. 자, 1910년대 경제적 약탈에서 자,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딱 삼았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이 조선인들한테 얼마나 뜯어갈 수 있을지 조사를 한번 해볼게.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수탈할 수 있지? 조사를 한번 딱 때려보자. 일단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수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겠어.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고 자, 겉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는 사실은 토지를 쫙 조사해서 그 다음에 토지를 뺏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죠.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해봤어. 얼마나 수탈할 수 있는지 조사 한번 해봤어.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자,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에서 일단 방법이 뭐였냐면은 원칙. 자, 기한부 신고제를 원칙으로 했어요. 자, 기한부 신고제라는 건 일정 기한 안에 신고를 해라. 요게 이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자, 명분. 제가 이거 따로 안 쓸게요.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줄게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토지 조사를 하는 거, 토지 뺏기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목적. 은결을 찾아내어 세원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하는 이유가 숨어있는 땅, 세금 안 내는 땅. 뭐 이런 땅들 있죠. 이렇게 이제 숨어있는 땅, 그러니까 장부에는 잘 안 적혀있는 그런 땅들을 은결, 숨어있는 땅이라고 해서 은결이라고 하고 은결을 찾아내야 세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원 확보, 결국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거죠. 자, 그리고 뭐 목적은 말 안 해도 땅을 뺏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목적, 명분, 자, 그 다음에 절차, 절차는 기한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기한부 신고제, 기한부, 기한 안에 신고제, 신고해라. 자, 일정 기한 안에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 토지는 네 토지로 인정해 줄게. 하지만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신고를 안 한 토지는 총독부의 소유로 귀속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한부 신고제예요. 자, 그러면 사실 간단하네. 신고만 하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하면 되지. 자, 하지만 첫째, 기한이 짧고 둘째, 절차가 복잡하고 셋째, 왜 이런 사람들 있죠? 꼭 깐깐한 사람들.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고 안 해. 야, 싫어. 배째 이런 거 있죠. 배째. 자, 그래서 신고 안 했고 그 다음에 넷째.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 애매한 토지들. 예를 들면 왕실의 토지, 문중의 토지, 그 다음에 마을 공유지, 누구 이름을 신고해? 그런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신고 안 했죠. 그랬더니 싹 뺏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안 한 토지가 전 국토의 약 40% 정도. 전 국토의 약 40% 정도는 모두 다 총독부의 소유로 귀속돼 버렸어요. 아까 말했던 마을 공유지, 왕실의 토지, 뭐 문중의 토지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 그럼 일본은 이 토지를 갖게 됐잖아, 이제. 자, 그리고 이 토지를 총독부 소유지만 어디로 넘겨요? 그 왜 우리 토지 관리하려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회사 하나 있지 않아요? 그쵸? 동양척식 주식회사. 거기로 넘겨.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겨.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겨서 자,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뭘 하냐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인 이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너네 먹고 살기 힘들지? 조선에 가서
지주할래? 우리가 땅을 완전 헐값으로, 거의 헐값으로, 막 몇십 년 동안 갚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헐값으로 넘겨줄게. 그럼 이제 일본인 중에서 기반이 닦인 사람들은 사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일본에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기반이 닦여지지 않은 사람, 뭐 하급 무사라든가 결국에는 무슨 뭐 쉽게 말하면 뭐 건달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야. 일확천금을 노리고 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인 이민을 모집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주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요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고, 자, 이거 생긴 거 언제? 일제시대 아니고 그 전 1908년부터 생겼죠. 자,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절차는 기한부 신고제라는 거, 그리고 신고 안 한 토지는 총독부께 됐다는 거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금방 나온 게 농토의 40% 탈취. 자, 그리고 미신고 토지, 마을 공유지, 황실 소유지, 국유지는 동척이나 불이흥업으로 넘긴다. 불이흥업회사로 넘기죠. 자, 그래서 일본인한테 싼 값으로 빌려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결과, 우리는 결과를 여기다 쓸까요?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총독부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됐어. 재원 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독부는 지세 수입 증가. 자, 그 다음에 농민의 몰락. 뭐 당연히 농민의 몰락인데, 자, 그럼 농민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소장농의 자,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등은 자,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인정하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만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땅의 소유는 누가 하고 있냐? 지주가 하고 있죠. 자, 하지만 경작권이나 도지권은 소장농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도지권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얘를 예전에 도조법 기억나요? 거기서 배운 거. 그러니까 내가 소장농. 그런데 나는 지주한테 우리는 계약만 맺은 사이고 돈만 주면은 이 땅에 대한 경작은 내가 전적으로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작권이나 도지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분 소유권. 이거 100% 이 땅 내 거 아니야. 지주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일부의 권리를 소장농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경작할 건지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도지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도지권을 팔기도 해요. 이게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지주의 뭐만 인정해요? 소유권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권리 중에 요것만 인정. 요거는 인정을 안 했죠. 그러면 소장농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도지권을 가지고 있고 경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주가 나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자를 수 없어요. 대대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자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소유권만 인정받고 이런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지주가 나 마음에 안 들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소작을 교체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지주하고 1년 단위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계약이고 뭐고 없어. 나는 그냥 영구 소작권이야. 이 땅에서 내가 잘릴 일이 없어요. 소작을.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일본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거든요. 자, 나는 이제 지주한테 잘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지주한테 잘 보이고 뇌물도 막 주고 선물도 주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겠죠. 나 정규직이었어. 근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계약직으로 바뀌었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결론은 농민 몰락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절차 때문에 내가 몰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소장농의 권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농들은 이제 만약에 잘려. 그럼 어떻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제 심하게는 간도나 은혜주 같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화전민 알아요? 산속으로 막 들어가거나 산속에서 경작지를 조금 만들어서 경작을 하다가
이 산속에서 땅은 지력이 회복되거나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금방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베어내고 그 나무 밑둥이 좀 남아있으면 거기다 불을 질러. 그러면은 이제 그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불을 끄고 나면 그 재가 거름이 돼서 몇 년의 농사가 돼.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를 버려. 그리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속에서 막 떠돌아다녀. 화전민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렇게 되거나 화전민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만주나 뭐 연해주로 가거나, 즉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지 유민화된다.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자, 농민이 유민화되면서 이제 정착을 못하고 가난해지고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누구만 좋아진 거예요? 지주만 좋아진 거죠. 자, 지주 입장에서는 자, 이제 모든 권한을 내가 갖게 됐지. 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마음대로 팔아버려도 되고 다른 사람 소작을 바꿔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난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럼 나는 누가 고마워? 일본이 너무 고맙지. 감사, 땡큐. 그럼 나는 이제 친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친일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나는 땅도 없고 그래서 친일 지주도 못 되고 그런 거죠. 안타깝다. 아, 진짜 안타깝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 나와 있어요. 자,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를 누가 냈을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냈겠죠. 맨 마지막에 아래쪽에 보시면 동청 나와 있죠.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런 광고. 그래서 막 수학 잘 되고 자연재해도 일본만큼 없고 되게 좋아. 땅도 헐값에 줄게. 이러면서 이제 지주를 모집하는 광고.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령. 요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죠. 말하자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라 라고 하는 사료예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나타내는 사료가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토지조사 사업 한번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산업침탈. 여기다 쓸까? 산업침탈 볼까요? 자, 1910년대, 아직 10년대 산업침탈. 자, 일본의 산업침탈 중에서 일단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나머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령. 자, 회사령은 1910년에 발표한 거고, 자, 회사 설립 시 허가제를 실시하게 된 거죠. 자, 원래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 가서 신고만 하면 돼요. 나 회사 설립했어? 이렇게 신고만 하면 그냥 회사를 운영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할 때는 반드시 총독부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야, 너 안 돼. 그럼 회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일본인 회사와 조선인 회사 중에 일본인 회사가 몇 배나 많이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이렇게 회사 만드는 걸, 공장 만드는 걸 까다롭게 한 이유는 민족 자본 육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는 돈도 벌지 마! 이런 얘기예요. 민족 자본 육성을 탄압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회사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책으로 확인할까요? 879페이지 보시면 수탈을 위한 기본 투자. 일단 철도나 항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수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거기 보시면은 철도. 자, 철도 같은 경우는 이때 경원선, 그 다음에 호남선 이런 철도들이 1914년 즈음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 그 다음에 호남선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이나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X자로 관통하는 철도는 다 누가 놨어요? 일본이 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뒤에 어차피 나올 텐데 여기가 의주, 여기가 서울, 여기가 원산, 여기가 부산, 여기가 목포, 여기가 인천이라고 칠 때 요 지금 제가 의주부터 요 철도들 있잖아요. 전부 다. 글씨 너무 조그만하게 썼죠. 자, 여기가 경의선 1906년에, 그 다음에 경인선
아까 경인선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죠? 1899년에 목포는 호남선. 호남선 같은 경우는 1914년에. 자, 그 다음에 경부선 아까 언제였죠? 1905년에. 그래서 요렇게는 일제시대 전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원선. 경원선도 1913년, 14년 요때까지거든요. 그래서 1914년 요때쯤. 그래서 요 두 개 하얀 거는 일제시대 넘어가서 나머지는 일제시대 전에. 이거 나와요. 뒤에 사진 그림으로 나올 건데 어디 나오냐고? 어딘가 나올 거야. 어딘가 뒤에 있어. 물어보지 마. 어디 있어. 자, 그래서 뒤에 어차피 나와요. 굳이 여기서 그냥 제가 설명만 하는 거니까 뒤에 나오니까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령. 여러분 880페이지 보시면은 회사령 공포. 자, 총독의 허가제.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하죠. 그러니까 돈 벌지 마라. 요게 이제 회사령.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4번 전매사업. 자, 담배, 인삼, 소금, 아편의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전매는 뭔지 알죠? 싹 사서 나라에서 파는 거. 그래서 전매제를 실시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죠. 총독부의 수입이 늘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볼까요? 산업의 침탈. 엄령, 산림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등등. 그래서 비슷해요.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거랑 비슷해. 회사령이랑 비슷해. 자, 나무를 베어걸리면 허가받아야 되고 광업, 임업 다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 침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910년대 통치 방식에서의 경제 수탈이고,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회사령 나와 있죠. 회사령 1910년에 회사령. 회사령은 허가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1910년대의 통치 방식, 그 경제 수탈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 산미증식 계획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